457쪽에 주택의 전명의 제한, 물론 이것도 법이 바뀌었고 바뀔 또 예정입니다. 또 바뀔 예정이에요. 그래서 뜸만. 자, 주택의 전매 제한, 는 신규 분양받는 주택, 입주자 지위, 이걸 우리 분양권이라 하죠. 자, 신규로 분양받는 주택이나 입주자 지위 같은 것을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10년 범위에서 전매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이 전매 제한 제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처음 분양받은 주택이나 또는 분양권을 다시 다른 쪽으로 팔지 못하도록 10년 동안 전매를 못하도록 제한하겠다. 이렇게 해서 투기를 막는 제도예요. 예.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사업주체가 건설을 공급하는 줄칩니다.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이 주택은 신규 분양받은 주택입니다. 기존 주택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가로 아래 보시면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그게 줄주시고 입주자 선정지위를 우리가 다른 말로 분양권이라 하죠. 예, 분양권도 전매 못하도록 제한하겠다 이 뜻이에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10년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의 전매 갈로 띄어넣으시고 하거나 이를 전매 알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갈로 안에 보시면 매매 정려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소화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줄칩니다. 상속 경우는 어떻다? 제외. 상속으로 인한 전매는 허용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전매를 못하는 주택은 밑에 전매 대상 지위 및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줄칩니다. 투기가일지구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 못합니다. 제한합니다. 2번 조정상지역에 건설 공급하는 주택 그거 줄치고 이것도 전매 제한합니다. 다만도 보실 거 없어요. 3번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도 전매 제한되고 4번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줄치고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다 이 말이죠. 전매 제한됩니다. 5번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도 전매 제한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6번이 하나 또 신설됐어요. 6번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도 전매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 임대 분양주택. 토지 임대 분양주택은 이런 뜻이죠. 자, 주택은 분양을 받은 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 토지는 이 주택을 건설한 사업자가 가지고 있죠. 그럼 토지에 대해서는 분양받은 사람과 사업자 간에 임대 형식이죠.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매달 줘야 돼요. 여기에. 토지 임대 분양주택도 지금 공급을 좀 하려다 하다가 지금 스톱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지금 이자율이 세죠. 그래서 전에는 이자율이 1%대일 때는 이걸 공급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토지 임대료를 이 토지 가격의 1% 정도만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적어도 4% 5% 되니까 이 공급하는 데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건축자재가 말도 못하게 가격이 올랐죠. 예. 지금 거의 배로 다 올랐습니다. 지금 건축하는 때가 아니죠. 지금 건축하는 사람들 혼납니다. 조그만한 건축업 하는 사람들 있죠. 다 자빠지고 있어요. 다 도산된 거죠. 왜? 계약은
옛날에 10억에 했는데 자재를 막상 사가지고 건축하려니까 자재가 100%다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업체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도 전매제한하도록 이번에 개정돼서 새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총선 이후에는 또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총선 이후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는 이번에 조정상제에 관한 거, 3번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거 있죠. 그 다음에 5번 공공재개발 사업에 관한 거 있죠. 없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전매행위 등 제한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박스 안에 1번에 줄칩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언제 기산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은 무슨 날이요? 당첨일, 분양 당첨일부터 기산합니다. 자, 2번, 3번은 보실 거 없고 내려가서 3번에 투기가일주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일 때 입주자 선정지는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은 몇 년? 3년. 그 외지역은 1년. 4번에 조정대상 지역에 건설 공급되는 입주자 선정지나 주택은 과열지역일 때는 수도권 몇 년? 그 외지역은 1년. 그래서 자, 그 대부분 다 수도권은 얼마? 3년. 외지역은 1년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뜻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내용도 바뀔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세히 지금은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넘어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전매 가능 사유라고 되어 있죠. 자, 전매 제한 기간에도 전매 허용하는 사유. 전매 제한 대상 주택을 공급하는 자는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갈로 띄엄씨고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데, 자, 그게 전매 허용 사유가 8가지 있죠. 갈로 묶어보세요. 1번에 세대원 갈로 띄엄씨고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으로 이전할 때는 전매할 수 있는데 다만 주축입니다. 수도권 안에 이전일 때는 전매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걸 주의해야 돼요. 2번 상속에서 취득한 주택으로 전원 이전할 때는 전매 허용됩니다. 3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그게 주의하시고 2년 이상 해외 체류할 때는 전매 허용됩니다. 4번 이혼의 동그라미에서 주의하시고 혼인이 아닙니다. 이혼해야 돼요.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 선정지나 주택을 배우자에 이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혼하면 우리 재산 분할하죠. 그 과정에서 넘어가는 거 허용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5번에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등기 등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건축물 정한 자가 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전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전매제한 대상 3번부터 5까지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의 채무 이행을 못해서 경매, 공매가 시행될 때도 전매가 허용되고 7번 입주자 선정지 주택 일부 동그라미 주의해야 됩니다. 일부를 배우자에 정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이게 뭐냐? 부부 공동명의한다는 뜻이에요. 8번 실직, 파산,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때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8가지 전매 허용 사유가 있을 때는 전매제한 기간에도 전매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밑에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등 전매 방법이라 되어 있죠. 자, 그런 내용은 역시 또 법도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처럼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다 5, 6월달 이후로 미루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공급질서 교란 행위라고 되어 있죠. 1번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은 5, 6월달 줄 보세요.
요즘 시험에 아예 출제를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464조에 가시면 이번에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라고 되어 있죠. 자 이는 무슨 뜻인지 자 봅시다. 자 여기에 어디 역세권입니다. 자 여기 아파트 5,000세대를 분양합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5,000세대 분양하기 때문에 여기는 역세권이니까 인기가 높을 것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빨리 오를 것이고 프리미엄도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비라는 떴다방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가비라는 떴다방이 어디 사느냐? 미국에 거주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모든 작업은 전화로 다 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 내 이 떴다방 조직원들이 수백 명 있어요. 자, 그래서 가비 입주자 저축 1순위짜리 통장. 자, 이걸 자 1만 구자. 우리나라는 입주자 저축은 1인당 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죠. 그 만 구자를 잘 가지고 있다면 만 명한테 명의를 어떻습니까? 빌렸다 이 뜻이. 그럼 이 만 명 누구예요? 노숙자. 대부분 노숙자입니다. 서울역에 가보면 저 구석에 가보면 골판지 깔아놓고 새카만 있죠. 그거 가서 껴보. 니 오늘 10만 원 벌이 할래? 니 준동증이냐? 준동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명의로 통장 하나 개설합니다. 그리고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노숙자가 어느 날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저 또 섬에 가면은 어느 요양 같은 데 가면 나이 드신 노인들 있죠? 명의로 빌려놔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분양 신청합니다. 자, 분양 신청을 하니까 자, 여기에 200세대가 당첨되었어요. 자, 그럼 가의 지금들이 이 200세대에 대한 분양권이 자, 가지고 이 일대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수백 군데 있죠. 수백 군데에 자, 이걸 가지고 자,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거예요. 자, A팀이 가서 이거 팔아주시오 내라면 B팀이 가서 어떻습니까? 사고.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은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이 분양권에 대한 인기가 높은 걸로 착각하겠죠. 자, 그러면 피해가 붙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피 5천만 원. 자, 피 1억. 이렇게 올랐다. 1억쯤 올랐을 때, 자, 이 사람들이 소문을 또 내죠. 뭐라고? 곧 있으면 피가 2억까지 간다. 자, 그래서 그런 소문이 다 하면은 그때서 누가 달라들었냐? 자, 개미들이 달라들죠. 우리 같은 사람들. 욕심 많고 눈이 먼 개미들이 덥석덥석 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2달 동안에 싹 처분해버리고 빠져버리죠. 그러면 자, 갑은 얼마 벌었어요? 200억 벌었잖아요. 순식간에 200억 버는 거예요. 그래서 싹 빠지고 난 뒤에 거래가 있다 없다? 예, 갑자기 거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피가 붙은 게 어떻습니까? 계속 떨어져요. 결국 무슨 피 붙습니까? 네, 마이너스 피 붙습니다. 이와 같은 가의 행위가 자, 이 주택 공급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죠. 그러면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이에요. 요즘은 이거 볼 수 있습니까? 떴다방? 없어요, 요즘은. 예.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주택의 거래를 하도록 지금 법이 허용된 게 아니죠. 뭐 투기가를 주고 조정상자 별의별 것으로 다 규제를 하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떴다방 같은 이런 것도 과거 옛날에 한참 주택 거래 많이 할 때 있었던 것이지 지금은 자, 보기 힘들어요. 거기에 관한 규정이에요. 자, 1번에 보시면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하여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줄칩니다. 정서나 지위를 양도양수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 못합니다. 관란에 매매정려 그 밖에 권리변동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줄칩니다. 상속저당인 경우는 어떻다? 허용됩니다. 상속이나 저당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자,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줄칩니다.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알선할 목적은 강고가로 뛰어넘으시고 하여튼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정서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양도, 양수, 알선, 강구가 금지되는 정서지라는 박스에 5가지 있죠. 전부 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서지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조합 설립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즉 조합원 지위 같은 거, 주택상한 사채 같은 거, 입주자 저축 정서 같은 거, 시장군수구청에 발행 뭐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같은 거, 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유대책 대상자 확인서 같은 이런 정서나 지위가 있으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서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부로 양도, 양수, 알선, 강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단 하나 예외, 상속저당일 때는 어떻습니까? 허용되죠. 그걸 여기 시험 문제 놓으면 그걸 꼭 묻습니다. 상속저당일 때만 허용된다. 자, 그 점을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래서 요즘은 이걸 뭐 볼 수 있는 경우가 거기 드무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 피 이완시 조치라고 되어 있죠. 이한 내용은 뭐 3, 4중에 넘어가서 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 피 넘어가서 7절에 주택의 사용검사 후 말소 등기로 인한 매도 청구. 자, 이건 또 무슨 제도냐 이런 거예요. 자, A사가 여기에 자 아파트 건설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자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이제 사용검사 아파트 공사 다 끝나고 사용검사 받고 나면은 여기 이제 입주자들이 입주하기 시작하겠죠. 예. 근데 문제가 A사의 건설하면서 여기에 갑의 토지 일부를 요만큼 경계를 침범해 버렸어요. 자, 이런 경우가 흔하다, 드무다. 아주 흔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부지에 주위에 건설공사 한다면 반드시 경계청량 다시 해봐야 돼요. 이런 게 너무 흔하지. 나도 옛날에 건축일을 했어. 이것 때문에 대파 쏘고 그만둬버린대. 자, 제일 처음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든 건축공사를 하면은 경계청량부터 하죠. 여기 말뚝을 이렇게 딱 박아놔요. 자, 여기에 이렇게 여기 경계다라고 말뚝을 박아놓으면은 그날 밤에 돼서 말뚝 다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땅을 침범해버려요. 그럼 내가 이제 왜 그러느냐 이래 물으니까 다 그러한다. 일 좀 편하게 하자. 너무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못된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주위에 건축공사를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돈 들여서 뭐 할 필요가 있다? 청량하실 필요가 있어요. 청량하면은 딱 놓을 거예요. 거의 제가 볼 때는 만약 10건 건축공사 한다면 절반 정도는 침범합니다. 얘들이 그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갑이 이 부분을 자 회복을 하려고 하겠죠. 입주자들이 입주를 합니다. 문제는 입주자들이 요 공사된 부분을 철거시켜서 갑에게 돌려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 부분이 이 전체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다.
그러면 이 토지가 얼마 안 된다 뜻이죠. 이 공사에 보면 철거하는 데는 철거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자, 이럴 때는 입주자들이 갑에게 이 토지를 시가로 우리한테 팔아달라고 매도해 줄 것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하는 제도. 자, 그러면 자, 갑은 시가로 이걸 받고 넘겨주고, 자, 입주자들은 A사가 잘못된 거죠. 이게 뭐 할 수 있도록?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 복립시설 포함해서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인등기, 말소송 등에 따라서 자 29조의 사용검사 가로띠름 치고 받은 이후에 자 줄칩니다.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친대요. 자, 이번에 매도 청구권 행사 시 동의요건, 주택 소유자는 대표자를 선정해서 1항에 따른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줄칩니다.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선정해야 됩니다. 자, 매도 청구권의 판결의 효력,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줄칩니다.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자, 4번 매도 청구 대상 토지별, 이게 제일 여기서 중요합니다. 매도 청구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얼마 미만이 됩니까? 100분의 5 미만. 그래서 이 전체 면적의 5% 미만일 경우에 경미한 토지이기 때문에 매도 청구되는 거지. 말은 이게 5% 넘어가죠. 이거는 매도 청구 못합니다. 돌려줘야 돼요. 자, 5번에 매도 청구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줄칩니다.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내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됩니다. 2년 안에 해야 매도 청구 의사표시가 전달됩니다. 구상권, 주택의 소유자들은 1항에 따른 줄칩니다.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전부를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흔하다 보니까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아시고 청구는 문제풀이 때나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건축법으로 갑시다. 자, 건축법은 여러분 시험에 7문제로 옵니다. 여기 7문제 중에서 4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3문제는 못 맞춥니다. 왜냐? 건축법도 책에 소개된 거 외에 책에 없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한 3문제는 온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법은 40문제 중에 몇 개만 풀면 된다. 20개 이상만 풀면 합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나머지 20개 몰라도 돼요. 이건 몰라도 20개 풀어가 1, 2, 3, 4, 5. 나 4번이 딱 한 번 나왔다. 그럼 20, 못 푼 문제 20문제는 전화 몇 번? 그냥 4번 쭉 탁탁탁탁 4번 찍고 딱 덮으면 30분 만에 시험 끝나버리죠. 그래 하면 합격합니다. 그런데 나 공부 풀면서 50분 걸렸다. 그럼 떨어진 거예요. 30분에 풀어야 합격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틀림없이 뭐냐. 남은 게 20개 몰랐으니까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5만 머릿속에 다 굴리죠. 자, 4번 한 5개 하고 5번 한 5개 하고 3번 한 5개 하고 2번 한 5개. 이게 다 낫겠나? 예, 다 배갑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거 안 맞습니다. 그냥 하나 쭉 미세요. 그냥 냉정하게 짱. 모르는 거 본다고 알아집니까? 안 알아집니다. 시간만 낭비해요. 그냥 하나 딱 정해서 쭉 밀고 끝내세요. 자, 그래야 빨리 합격합니다. 빨리.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20개만 정상적으로 풀으면
이렇게 딱 하면 딱 정확하게 이 점수 옵니다. 67.5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중에 3월달 2회가 모의고사 시험 치죠. 한 해보라니까. 모의고사 때 연습을 한 해보세요. 아는 거 풀고 모르는 거 푼 것 중에 제일 잘 깨는 거 있죠. 그냥 쫙 밀어보세요. 한번 몇 개 맞는가.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공법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정답 개수가 전부 다 몇 개다? 똑같이 8개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시험이 지금까지 이거 한 번도 어긴 적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법이나 세법은 안 그렇습니다. 그건 달라요. 좀. 자, 그래서 대부분 정답 개수를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0개 내가 아는 거 정상적으로 풀면은 그 중에 제일 작게 나온 게 4번에 한 번 나왔죠. 그럼 나머지 4번 7개는 이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답이. 그래서 67.5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푸시면 돼요. 자, 이제 건축법으로 갑시다. 용어 정의에 가서 1번 대지라고 되어 있죠. 뒤에 놓으니까 뒤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2번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뒤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3번에 초고층 건축물 찾았습니까? 줄칩니다.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줄치고 이거나라는 말을 동그라미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나. 4번에 준초고층 건축물 줄칩니다.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이에요. 자, 5번에 고층 건축물 줄칩니다.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건축물. 거기도 이거나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주의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높은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 하죠. 그래서 고층 건축물은 자, 층수로는 30층 이상이거나 높이로는 120m 이상이면 고층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거나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둘 다 갖추는 게 아니고 30층 이상이 돼도 고층이고 30층 안 돼도 120m 이상이 돼도 고층이에요. 자, 고층 건축물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고층 건축물. 자, 또 하나는 준초고층 건축물. 자,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이라 합니다. 이것도 이거나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갖춰야 돼요. 자,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이 아닌 것이랬죠. 그럼 층수로는 30층부터 자, 49층까지죠. 이거 높이는 자, 120m부터 199.9m까지. 자, 이거는 이거나가 아니에요. 이겁니다. 이거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 다 갖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뜻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준초고층 밑에는 그 책에다가 저를 쓰면 돼요. 30층 이상, 30층부터 49층까지이고 높이는 120m부터 199.9m까지. 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6번의 건축물 용도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서 배울 거고 7번 건축설비라고 되어 있죠. 그럼 버리세요. 자, 8번에 지하층으로 간다. 지하층.
지하층이란 줄칩니다. 건축물 바닥이 지표 아래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뭐라 부른다? 지하층이다. 자, 지하층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지표가 있죠. 자, 여기 해당 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층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위에 층이 있고,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이 층이 지금 절반 정도가 땅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층이 지하층이 되려면은, 자, 바닥이 지표 안에 가 있어야 되죠. 바닥에서 지표까지 요 평균 높이가, 자, 이 층 높이가, 여기서 층 높이가 H라면은 2분의 1 H 이상이 되면 이 층을 무슨 층이다? 지하층입니다. 이 층 높이의 절반이 땅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지하층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층 높이가 4m입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지표까지 평균 높이가 2m면 지하층입니까? 절반이 딱 들어갔죠? 2m부터 지하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지하층은, 자, 이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층수에 산정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우리 계산해야 되죠? 용적률에도 산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층수에도 안 들어가고 용적률 산정에도 안 들어가니까 지하층이 되면은 층수에도 안 들어가고 용적률 산정할 때도 안 들어가니까 이점이 있죠. 그래서 서울에 소위 말해서 반지하라는 걸 많이 있죠. 인구 밀도 높고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이와 같은 반지하집을 지어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반지하집을 최대한 넣으면 이거는 층수에도 용적률이 안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요거 하나 그런 혜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다가 돈을 조금 모으면 자, 위로 올라가죠. 1층에 살다가 또 돈을 조금 모으면 이제 2층으로 갔다가 돈을 조금 더 모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빌라로 이제 탈출하죠. 어디서 복권이 하나 걸렸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파트로 갑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서울의 삶이라는 게. 그래서 반지하집은 참 살기 힘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 부분이 층수나 용적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에 이런 집들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반지하집에는 가보시면은 화장실이 항상 반지하집은 화장실이 변기가 여기 있습니까? 위에 여기 있습니까? 예. 천정이 붙어 있습니다. 반지하집은 왜 그럴까요? 여기가 있으면은 이 지표보다 낮죠?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천정 부근에다가 반지하집은 화장실이 있어요. 그 기생충 영화 보면 거기 반지하집 다 공통사항입니다. 여기 땅바닥에 있으면, 여기 있으면은 물이 빠질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자, 이 지하층이다. 이렇게 하시고. 9번 거실은 보실 거 없고 10번 주요구조부 봅시다. 건축물에 있어서 주요구조부란 줄칩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털, 주계단입니다. 6가지예요. 그냥 벽이 아니고 무슨 벽? 내력벽, 힘을 받는 벽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기둥, 바닥보, 지붕이 아니고 뭐? 지붕털 해야 돼. 지붕털. 자, 그래서 그 다음 계단이 아니고 주계단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붕 이렇게 이와 같이 소위 말해서 평지붕일 때는 지붕털이 사실 없습니다. 예. 지붕털은 경사형 지붕 있죠?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어요. 여기 지붕털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제 비나 눈이나 이런 것이 오면 지붕이 함몰되지 않도록 아래에 다 털을 이렇게 짜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지문 같은 게 필요 없는데 이런 데는 있어야 돼요. 자, 이 6가지를 주요 구조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사익기둥, 차층 바닥, 작은보, 차양, 5개 계단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 구조상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11번 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뒤에 옵니다. 뒤에서 공부하면 돼요. 12번에 대수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도 뒤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13번에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란 건축물 노화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줄칩니다. 대수선하거나 일부 정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리모델링 행위가 대수선, 정축, 개축까지 들어가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주택법 있죠.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은 어떻습니까? 대수선과 뭐 정축 두 가지만 됩니다. 건축법에는 개축도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14번에 도로나 15번 결합건축은 뒤에 놓습니다. 뒤에서 공부하면 되고 16번 설계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자, 거기 20번 관계 전문 기술자까지 있죠. 다 버리세요. 23번 실내 건축은 5, 6월 달에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보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시고 24번 특별 건축구에 대해가 있죠. 뒤에 놓습니다. 뒤에서 공부하고. 25, 26, 27, 28, 29, 자, 30 부속 건축물 옆 페이지에 30 부속 용도, 32번 부속 구조물, 33번 발코니라고 되어 있죠. 까지 다 버리세요. 볼 거 없습니다. 자, 이제 34번에 다중용 건축물 갑니다. 자, 다중용 건축물은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이죠. 자, 그래서 박사는 1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서는 줄칩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점 이상인 건축물로서 1번부터 6번까지 갈라먹고 봅니다. 문화집회시설, 동식물은 제외하고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어르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자, 이번에 줄칩니다. 16층 이상 건축물.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자, 다중용 건축물은 먼저 6가지 용도. 자, 보시면 문화, 집회시설, 동물원이나 식물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고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시설, 그 다음에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자, 그 다음 관광, 숙박시설이죠. 이 6가지 해당하는 용도일 때는 자, 이런 용도로서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도 다중용 건축물이에요. 자, 아니면 층수가 16층 이상이 돼도 뭐가 된다? 다중용 건축입니다. 자, 이 6가지 용도는 바닥 면적이 5,000제곱 이상이 돼도 다중. 바닥 면적은 합계가 5,000이 안 돼도 층수가 16층 이상이 돼도 뭐? 다중. 외의 용도시설입니다. 이 6가지 외의 용도시설일 때는 16층 이상이 되어야 다중용 건축물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알고 있어야 시험에 안 틀립니다. 제가 조금 다르죠? 예. 자,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러나요? 다음 중 다중용 건축물인가 아닌가 찾아라 이거예요. 1번, 자, 판매시설입니다. 판매시설로서 선은 바닥 면적 합계가 자 4,000제곱미터예요.
자, 그리고 청수는 17층입니다. 2번, 자, 교육연구시설이에요. 자, 바닥면적 합계가 6,000제곱미터. 자, 청수는 14층. 3번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인데 바닥면적 합계가 자 5,000제곱미터고 청수는 자 15층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중용 건축물 어떤 거예요? 1번이죠, 1번. 자, 판매 시설은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다 해당되고 여기 해당되는데 바닥은 4층이죠. 여기 해당 안 되는데 청수가 17층이죠. 여기 해당되니까 다중이다. 자, 교육연구시설은 위에 있습니까? 밑에죠. 이는 무조건 16층 이상이 돼야 돼요. 14층이죠. 안 됩니다. 바닥도 관계없이. 위락시설도 여기 들어가죠. 밑에. 이것도 16층 이상이 돼야 되죠. 안 됩니다. 이렇게 시험에 오기 때문에 6가지 용도일 때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점 이상이 돼도 다중이고 청수가 16층 이상이 돼도 다중됩니다. 이 6가지 외의 용도일 때는 어떨 때만 16층 이상일 때만 다중돼요. 자,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35번에 준다중용 건축물이라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럼 문제풀이 때나 보면 돼요. 자, 36번.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는데 1번 줄칩니다.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대지 않은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갈롯대로 없이고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자, 그래서 그런 그림 나타내면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 외벽이 있겠죠. 여기도 외벽이 있고, 자, 지붕 구조가 있는데 여기 돌출 차양이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외벽 중심선에서 요 튀어나온 글이 있죠. 이게 얼마 이상? 3m 이상이 튀어나온 돌출 차이 있는 이런 경우는 특수구조 건물이다 이 뜻입니다. 자, 2번 줄칩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가로 띄어쓰고 거리가 20m 이상인 거죠. 자, 여기 기둥 여기 있죠. 요서 저 뒤에 기둥 있죠. 이거 20m 안 되죠. 기둥과 기둥 사이가 얼마? 20m 이상이 되면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3번은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은 1번, 2번 봅니다. 1번, 2번. 3번은 안 나와요. 자, 이제 내려가서 자, 건축법 적용 범위로 가서 1번 적용 대상물. 건축법상 적용 대상물은 건축물, 대지, 건축 설비 및 일정한 공작물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건축물부터 봅시다. 건축물 정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다음 줄치입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여기 첫째 건축물 뜻이에요. 이때 지붕과 가짜 찾습니까? 그게 동그란. 자, 두 번째 건축물 뜻이 줄칩니다. 이에 딸린 시설물, 대문, 담장 등 거기 줄치고. 이에 딸린 시설물 줄쳤습니까? 자, 거기 두 번째 건축물이라는 뜻이고, 세 번째 줄칩니다.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것. 자,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건축물 뜻은 몇 가지예요? 3가지다는 뜻이에요. 자, 봅시다. 자, 건축법 적용되는 자, 대상물에는 건축물이라는 것도 있고 공작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건축물은 원체 설치를 할 때는
자,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물론 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건축입이 적용되는 자,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신고하거나 신고 없이 설치합니다. 자, 여기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허가받는 경우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러면은 건축물은 본래 뜻은 이 뜻이에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이 된 구조물을 건축물이라 합니다. 이게 본래 뜻이에요. 자, 지붕과라는 말은 지붕 구조가 꼭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지붕이 있는 구조물을 뭐라 부른다?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본래 뜻이에요. 자, 공작물은 지붕 구조가 없습니다. 없고 기둥이나 벽으로 구성이 된 구조물일 때 공작물이다 합니다. 이 이제 건축물의 뜻, 공작물의 뜻인데 건축법에서는 이 건축물에 추가로 두 가지 덜을 건축물로 보자 이 뜻이에요. 첫째가 이에 딸린 시설물. 자, 대문이나 담장, 자, 이런 것이 지붕 구조에 딸렸을 때는 건축물로 봐라 이 뜻이에요. 자, 대문 담장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공작물이에요. 그런데 지붕 구조에 딸렸을 때는 뭐로 본다? 건축물로 봐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하, 고가, 땅 속에 높은 곳에 설치된 공작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작물에 차고나 점포나 뭐 사무실, 뭐 전시장 등등 이런 것이 설치된 부분은 뭐로 본다? 건축물로 봐라 이 뜻이에요. 자, 그림 나타내기 이렇습니다. 자, 이거. 자, 여기에 지붕 구조가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담장이 이렇게 치질 수 있죠? 문도 있고. 자, 그러면은 이 담장과 문은 지붕 구조에 딸렸으니까 이때는 이 담장과 문이 뭐다? 건축물이다. 자, 여기에 빈 대지에 자, 여기에 담장이 이렇게 치질 수 있죠. 자, 이거는 건축물이 안 딸렸죠. 이는 뭐다? 공작물이다. 그래서 이런 담장이나 대문이 지붕 위에 딸렸을 때는 건축물로 봐라 이 뜻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차가 다니는 도로예요. 자, 이걸 횡단하기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수도 있고 아니면 육교로 건널 수도 있고 자, 아니면 지하로 계단 타고 내려서 이렇게 지하로 건널 수도 있죠. 이걸 지하도로 합니다. 지하도는 뭐예요? 공작물. 그 지하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자, 점포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지하 상가다. 자, 이 부분은 뭐로 본다? 건축물로 봐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실질은 공작물인데 이런 조건이나 이런 조건에 해당할 때는 뭐로 본다? 건축물로 봐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건축법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 자, 찾았습니까? 자, 이거는 건축물인데 건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거는 이제 건축법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을 적용합니다. 시험에 이것도 몇 번 자주 물어요. 1번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칩니다.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줄쳤어요. 또는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줄칩니다. 천년기념물 등이나 임시지정 천년기념물, 임시지정 명성, 임시지정 시도 자연유산 이런 부분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적용한다 하지 않는다? 안 한다.
2번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로서 1, 2, 3, 4 갈로 묶어 봅니다. 운전 보안 시설,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 시설이나 플랫폼, 해당 철도, 궤도 사업용 급수, 급탄, 급설비 같은 철도 관련 시설도 건축법 정하지 않는데 딱 이 네 가지만 정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철도 관련 시설 정합니다. 요 네 가지만 정하잖아요. 3번 줄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건축법 정하 안 합니다. 이게 톨게이트 시설이죠. 이는 건축법 정하 안 해요. 고속도법 정하. 4번에 줄칩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건축법 정하지 않는데 둘째 줄 끝에 보시면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한다 해놨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컨테이너 간이 창고는 건축법 정하 안 합니다. 5번 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도 건축법 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밑에 대지라고 되어 있죠. 그것부터 또 잠시 했다 합시다.